안녕하세요. 마음이음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처음 만났을 때는 참 좋은 사람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뭔가 다르다는 느낌 말입니다. 말은 항상 다정한데, 가끔 불편한 기분이 드는 사람. 겉으로는 친절한데, 뒤돌아서면 왠지 개운하지 않은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살면서 꽤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내가 예민한 걸까? 내가 너무 따지는 걸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느낀 그 불편함, 그 위화감은 대부분 정확합니다. 오랜 세월을 살아오신 여러분의 감은 틀리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을 뿐입니다. 사람을 판단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겉모습을 잘 꾸미는 시대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말은 누구나 잘할 수 있습니다. 웃는 얼굴도 누구나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그 사람의 본성은 말이 아니라 작은 행동에서 드러납니다.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 통제하지 않는 순간에 나오는 그 사소한 신호들이 진실을 말해줍니다. 병원 대기실에서 옆 사람에게 하는 말투, 식당 직원을 대하는 태도, 약속 시간을 지키는 방식, 실수했을 때 보이는 반응.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입니다. 화려한 말솜씨보다, 멋진 외모보다 그런 작은 순간들이 훨씬 더 정직하게 그 사람을 보여줍니다. 오늘은 그런 신호들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사람을 만날 때 어떤 지점을 보면 그 사람의 본성을 알 수 있는지 말입니다. 이건 의심하거나 경계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느낀 불편함이 왜 생겼는지, 그게 어디서 온 건지 이해하자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도 편안해지고 관계도 정리할 수 있으니까요.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은 이미 다 아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이렇게 정리해서 듣는 것도 괜찮습니다. 아, 내가 느낀 게 이런 거였구나 하고 이해하는 시간.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하고 안심하는 시간. 그런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느낀 그 감정들 한 번쯤 돌아봐도 괜찮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그걸 조금이나마 정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처럼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께 작은 위로가 되는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눈빛. 동네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 자주 가는 곳이라 단골 손님들 얼굴은 대충 아는 편이었죠. 그날도 익숙한 얼굴 몇 명이 보였는데 그중 한 분이 유난히 눈에 띄었습니다. 늘 밝게 인사하고 누구한테나 친절하게 말을 거는 분이었습니다. 말은 정말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농담도 잘하고 분위기도 잘 띄우고 사람들이 그분 주변에 모이는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분은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도 눈을 잘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말은 계속하는데 시선은 자꾸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커피잔을 보거나 창밖을 보거나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거나 상대가 뭔가 진지한 이야기를 꺼내도 눈은 다른 데가 있었습니다.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그랬습니다. 처음엔 그냥 습관인가 보다 했습니다. 사람마다 버릇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며칠을 관찰하다 보니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자기 이야기를 할 때는 눈을 마주쳤습니다. 자랑할 거리가 있거나 웃긴 이야기를 할 때는 상대 눈을 똑바로 봤어요. 하지만 상대가 고민을 털어놓거나 조언을 구하거나 진지한 대화를 하려고 할 때는 시선이 흩어졌습니다. 마치 그 순간만큼은 피하고 싶은 것처럼 말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심리학과에서 진행한 연구가 있습니다. 대화 중 눈 마주침 패턴을 분석한 연구였는데 결과가 흥미로웠습니다. 진정으로 상대에게 관심이 있는 사람은 대화의 6070% 시간 동안 눈을 마주쳤습니다. 반면 형식적으로만 대화하는 사람, 즉 관심이 없지만 예의상 듣는 척하는 사람은 30%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 수치의 변화였습니다. 자기 이야기를 할 때는 눈 마주침이 증가하고 상대 이야기를 들을 때는 급격히 감소하는 패턴. 이건 거의 정확하게 공감 능력의 부재를 나타냈습니다. 그 사람이 눈을 피하는 건 대부분 이 때문입니다. 진짜로 당신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은 겁니다. 공감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당신의 감정에 개입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말은 하지만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는 거죠.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패턴입니다. 말은 멀쩡한데 행동은 다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눈빛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입으로는 잘 들고 있어, 계속 말해봐라고 해도 눈은 정직하게 사실 관심 없어,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하면서 느끼는 그 미묘한 불편함,
그건 바로 이 신호를 본능적으로 읽어낸 겁니다. 상대의 말은 듣지만 눈이 말하는 진실을 우리 몸이 먼저 알아챈 거죠.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은 영혼의 창이다. 그 창을 열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내면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이다. 그 말이 맞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는다는 건 당신과 진짜 연결되고 싶지 않다는 뜻입니다. 표면적인 관계로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깊이 들어오지 말라는 무언의 신호입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 앞에서 마음 쓰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이 뭔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당신 이야기가 재미없어서도 아닙니다. 그냥 그 사람은 애초에 깊은 대화를 원하지 않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걸 알았으면 됐습니다. 그 사람 앞에서 억지로 마음을 열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눈을 피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주는 건 피곤한 일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당신을 진짜로 보는 사람에게 쓰는 게 맞습니다. 두 번째, 손짓. 명절에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친척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였죠. 그 중에 사촌 형님 한 분이 계셨는데 늘 그랬듯 말을 참 잘하는 분이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건강은 괜찮아? 다정한 말들을 건네면서 관심 있는 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손을 보니 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말은 건강은 괜찮아? 라고 하는데 손은 계속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요즘 힘들지 않아? 라고 물으면서도 손은 테이블 위 과자 봉지를 뜯고 있었습니다.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손가락은 팔걸이를 두드리고 있었죠. 입으로는 관심을 표현하는데 손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참 이야기를 나누다가 조카가 오더니 그분 옆에 앉았습니다. 어린아이가 뭔가 자랑하고 싶은 게 있었나 봅니다. 그림을 그려왔다면서 보여줬어요. 그분은 역시나 우와, 잘 그렸네 하면서 칭찬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도 손은 그림을 대충 훑어보고는 바로 휴대폰으로 갔습니다. 아이는 더 설명하고 싶어 했는데 손짓은 이미 대화를 끝내버린 상태였죠. UCLA에서 진행한 비언어 커뮤니케이션 연구를 보면 흥미로운 결과가 나옵니다. 사람이 진심으로 관심 있을 때와 형식적으로 반응할 때 손동작의 일치도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진심으로 들을 때는 말과 손짓이 87%까지 일치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면 손도 멈추고 공감하면 손도 따라 움직였죠. 하지만 형식적일 때는 일치도가 42%까지 떨어졌습니다. 말은 그렇구나인데 손은 이미 다른 물건을 만지고 있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이 불일치를 감지하는 상대방의 정확도였습니다. 실험 참가자 중 78%가 뭔가 불편했다. 진심이 아닌 것 같았다고 답했습니다. 정확히 뭐가 문제인지는 몰라도 본능적으로 그 어긋남을 느낀 겁니다. 그 사람이 손을 딴 데 쓰는 건 대부분 이 때문입니다. 입으로는 듣는 척하지만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는 겁니다. 손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손은 뇌가 진짜로 집중하는 곳을 따라가거든요. 말은 얼마든지 꾸밀 수 있지만 손은 무의식을 따라 움직입니다. 그래서 손짓을 보면 그 사람의 진심을 알 수 있습니다. 말과 손동작이 따로 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말해봐라고 하면서 손가락으로 탁자를 두드립니다. 얼마든지 시간 있어라고 하면서 시계를 쳐다봅니다. 내 이야기 듣고 싶어라고 하면서 휴대폰을 들여다봅니다.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패턴입니다. 말은 멀쩡한데 행동은 다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친절한 말을 하지만 손짓은 차갑습니다. 위로의 말을 하지만 손은 이미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혼란스럽습니다. 분명 좋은 말을 해줬는데 왜 기분이 안 좋지? 그건 당신이 예민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 사람의 손이 하는 진짜 이야기를 읽어낸 겁니다. 16세기 프랑스 철학자 몽테뉴는 인간의 본성을 깊이 관찰한 사람이었습니다. 귀족 집안에서 태어나 정치가로도 활동했지만 그는 권력보다 인간 이해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평생 사람들을 관찰하고 기록하면서 인간의 진실한 모습을 찾으려 했던 사람이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은 생각의 절반이고 몸짓은 생각의 나머지 절반이다. 둘이 다르다면 그 사람은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정확한 말입니다. 입과 손이 다른 이야기를 한다면 손을 믿는 게 맞습니다. 손은 더 정직하니까요. 그러니 그런 사람 앞에서 당신 감정을 의심하지 마세요. 말로는 잘 들어준다는데 왜 나는 불편하지? 하고 자책하지 마세요. 당신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손을 본 겁니다. 그 손이 당신에게 사실 관심 없어라고 말한 걸 당신 몸이 먼저 알아챈 겁니다.
그걸 알았으면 이제 그만 마음 쓰셔도 됩니다. 손짓이 차가운 사람에게 따뜻함을 기대하는 건 당신만 힘들어지는 일입니다. 세 번째, 말투. 병원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진료 순서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앉아 있었고, 그중 몇몇은 서로 아는 사이인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한 여성분이 옆에 앉은 지인에게 뭔가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목소리가 꽤 컸습니다. 처음엔 그냥 원래 목소리가 큰 분인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니 이상했습니다. 그분은 자기 자랑할 때만 목소리가 컸습니다. 아, 그래요? 아, 힘드시겠네요. 같은 반응을 할 때는 거의 중얼거리는 수준이었죠. 더 신기한 건 억양이었습니다. 자기 이야기를 할 때는 목소리에 생기가 넘쳤습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감정이 실렸어요. 그는 진리를 찾기 위해서는 진정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믿었죠. 그래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럴 때는 당신도 말을 아끼셔도 됩니다. 귀 없는 사람에게 말하는 건 당신 에너지만 빠지는 일입니다. 당신 이야기는 제대로 들어줄 사람에게 하는 게 맞습니다. 네 번째, 약자 대하는 태도. 동네 식당에 갔습니다. 점심시간이라 사람들이 꽤 많았고 직원분들도 바쁘게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옆 테이블에 중년 남성 두 분이 앉아 계셨는데 한 분은 옷차림도 깔끔하고 말투도 부드러웠습니다. 처음 보기엔 참 점잖은 분 같았어요. 그런데 주문하는 모습을 보니 느낌이 달랐습니다. 직원이 메뉴판을 가져다 주자 이거 빨리빨리 좀 가져와요라고 말했습니다. 말투는 웃는 것 같은데 뭔가 명령조였습니다. 직원이 잠시만요, 금방 가져다 드리겠습니다라고 했는데도 아니, 지금 바쁘다니까요 하면서 재촉했습니다. 함께 온 일행에게는 요새 직원들이 참 느려라고 말하더군요. 음식이 나왔을 때는 더 심했습니다. 반찬 하나가 덜 나왔다고 직원을 불렀는데 그때 목소리 톤이 확 바뀌었습니다. 야, 이거 왜 안 나왔어? 존댓말도 사라졌습니다. 젊은 직원이 죄송합니다. 바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하고 허겁지겁 뛰어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일행에게는 그래도 음식 맛은 괜찮지 뭐 하면서 웃었습니다. 마치 직원은 사람이 아니라 도구처럼 대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교 심리학과에서 권력관계와 태도 변화를 연구한 실험이 있습니다. 같은 사람을 지위가 높은 상황과 낮은 상황에 각각 배치했을 때 행동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관찰한 거였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자신보다 지위가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 앞에서는 85%의 참가자가 공손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자신보다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 앞에서는 그 비율이 34%로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 태도 변화가 즉각적이었다는 겁니다. 상대의 지위를 인식하는 순간 평균 3초 이내에 말투와 행동이 바뀌었습니다. 연구팀은 이걸 권력 거울 효과라고 불렀습니다. 상대가 자기한테 뭘 해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태도가 거울처럼 바뀐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약자에게 함부로 하는 건 대부분 이 때문입니다. 자기한테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판단하면 본성이 나옵니다. 손해볼 게 없으니까 굳이 예의를 갖출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건 스트레스 때문도 아니고 바빠서도 아닙니다. 그냥 그 사람의 진짜 모습입니다. 권력이 있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그 사람의 인격을 보여줍니다. 약자 대하는 태도가 이중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사 앞에서는 허리가 90도로 꺾이는데 후배 앞에서는 턱을 치켜듭니다. 고객에게는 감사합니다, 연발하는데 직원에게는 빨리 좀이라고 합니다. 나이 많은 분 앞에서는 공손한데 젊은 사람 앞에서는 반말부터 나옵니다.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패턴입니다. 말은 멀쩡한데 행동은 다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겉으로는 신사숙녀처럼 행동하지만 자기보다 약한 사람 앞에서는 본색을 드러냅니다. 식당 직원한테 함부로 하고 청소하시는 분 앞에서 무시하고 경비 아저씨한테 반말하는 사람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는 불편합니다. 저게 진짜 모습이구나 하고 알게 됩니다.
18세기 독일 철학자 칸트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평생 고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인간은 목적 그 자체이지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그 사람이 당신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이 인간이라는 사실만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그렇지 못한 자는 인격이 아니라 계산만 할 뿐이다. 정확한 말입니다. 약자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이용 가치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 약자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 보면 선 그으셔도 됩니다. 나한테는 친절하니까 괜찮은 사람이겠지 하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사람이 약자에게 하는 행동, 그게 진짜입니다. 언젠가 당신이 그 사람한테 필요 없어지는 순간이 오면 당신도 똑같이 대할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아셨으면 됐습니다. 약자 앞에서 본색 드러내는 사람 곁에는 있지 않는 게 당신 마음 편한 길입니다. 5번째, 침묵. 직장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몇몇 동료들과 함께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그중 한 분이 요즘 힘든 일이 있다면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집안일로 스트레스가 많다는 내용이었어요. 다들 힘들겠다, 이해한다 같은 말로 위로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조용히 듣고 있나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지켜보니 이상했습니다. 그 사람은 고개도 끄덕이지 않았고 표정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묵묵히 밥만 먹고 있었어요. 이야기하던 사람이 잠깐 멈추고 그 사람 쪽을 쳐다봤는데 여전히 반응이 없었습니다. 마치 내가 왜 거기에 반응해야 하는데?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화제가 바뀌었습니다. 누군가 회사 복지 제도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했는데 그때는 그 사람이 갑자기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맞아. 나도 그거 불만이야. 회사가 좀 그렇지 하면서 적극적으로 동참했어요. 개인적인 고민에는 침묵하다가 공통의 불만거리에는 바로 반응하는 겁니다. 그 차이가 너무 명확했습니다.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에서 침묵의 유형을 분석한 연구가 있습니다. 대화 중 침묵이 발생하는 상황을 분류했는데 크게 3가지로 나뉘었습니다. 공감적 침묵, 사려 깊은 침묵, 그리고 거부적 침묵. 공감적 침묵은 상대 이야기를 깊이 듣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눈을 마주치고 표정이 따라 움직였죠. 사려 깊은 침묵은 뭐라고 답해야 할지 고민하는 상태였습니다. 이때도 집중하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거부적 침묵은 달랐습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시선도 안 마주치고 표정도 안 바뀌고 몸도 안 움직였습니다. 연구 결과 거부적 침묵을 보인 사람들의 73%는 실제로 상대 이야기에 관심이 전혀 없었고 58%는 대화가 빨리 끝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침묵하는 건 대부분 이 때문입니다. 당신 이야기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대답할 가치를 못 느끼는 겁니다. 침묵으로 내 이야기는 중요하지 않아라고 말하는 거죠. 이건 수줍음 때문도 아니고 말이 없는 성격 때문도 아닙니다. 선택적 침묵입니다. 자기가 흥미있는 이야기에는 바로 반응하니까요. 당신 이야기일 때만 침묵하는 겁니다. 침묵이 이중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이 고민을 털어놓으면 침묵하는데 자기 자랑거리가 나오면 말이 많아집니다. 당신이 힘들다고 하면 아무 반응이 없는데 회사 뒷담화가 시작되면 적극적으로 동참합니다. 당신 기쁜 소식에는 아 한마디인데 자기 좋은 일에는 30분씩 떠듭니다.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패턴입니다. 말은 멀쩡한데 행동은 다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이런 침묵 앞에서 불안해집니다. 내가 뭔가 잘못 말했나? 이 사람 기분이 안 좋은가? 하고 의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설명하고 더 재미있게 이야기하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상대의 침묵은 깊어집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들을 생각이 없으니까요. 독일 철학자 니체는 침묵의 의미를 정확히 꿰뚫어 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정직한 건 말이 아니라 침묵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침묵은 때로 가장 큰 외침이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모든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의 침묵은 거부이며 무관심이며 당신을 향한 담장이다. 맞는 말입니다. 침묵은 중립이 아닙니다. 관심 없음의 표현입니다. 그러니 당신 이야기에 침묵하는 사람 앞에서 더 이상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사람은 내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구나 하고 놓아주셔도 됩니다. 당신이 말을 못해서가 아닙니다. 당신 이야기가 지루해서도 아닙니다. 그냥 그 사람은 당신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걸 알았으면 됐습니다.
침묵으로 거부하는 사람 앞에서 계속 말하는 건 당신만 상처받는 일입니다. 그냥 당신도 침묵하세요. 그게 당신을 지키는 길입니다. 6번째, 실수 후 태도. 이웃집 아주머니와 작은 마찰이 있었습니다. 공용 공간에 잠깐 짐을 두었는데 그걸 치우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이 불편을 겪었던 겁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왔고 그제야 알게 됐습니다. 사과하려고 찾아갔더니 그 아주머니는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아, 그거요?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제가 깜빡했네요. 죄송합니다라고 했더니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면서도 표정이 불편해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변명이 시작됐습니다. 요즘 제가 너무 바빠서요. 원래 안 그러는데 그날따라 정신이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러던데 저만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사과를 받으려던 게 아니라 오히려 제가 미안해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며칠 뒤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는 더 놀라웠습니다. 그 아주머니가 먼저 말을 걸었는데 그때 일은 저도 억울해요. 사실 관리사무소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것 같아요 라고 했습니다. 자기 실수였는데 이제는 관리사무소 탓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피해자예요 같은 뉘앙스로 말했습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진행한 책임 인정 패턴 연구가 있습니다. 실수를 한 사람들의 반응을 분석했는데 크게 두 그룹으로 나뉘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실수를 인정하고 즉시 사과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어떻게 보상해드릴까요? 같은 반응이었죠. 이 그룹은 전체의 37%였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변명부터 했습니다. 바빠서 몰라서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던데 같은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이 그룹은 63%였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추적조사 결과였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같은 실수를 반복할 확률이 12%였지만 두 번째 그룹은 68%였습니다. 변명하는 사람은 실수를 학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책임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니까요. 그 사람이 변명부터 하는 건 대부분 이 때문입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기 싫은 겁니다. 책임지기 싫은 겁니다. 자존심이 상하니까 어떻게든 상황을 정당화하려는 거죠. 이건 잠깐 당황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패턴입니다. 항상 변명부터 찾고 항상 책임을 회피하고 항상 자기는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실수 후 태도가 이중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이 실수하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면서 따지는데 자기가 실수하면 누구나 실수하잖아 하고 넘어갑니다. 남한테는 책임을 요구하는데 자기한테는 관대합니다. 남의 실수는 성격 문제로 보는데 자기 실수는 상황 탓으로 돌립니다.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패턴입니다. 말은 멀쩡한데 행동은 다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 앞에서 혼란스럽습니다. 분명 잘못한 건 저 사람인데 왜 내가 미안해지는 걸까? 분명 사과받으려고 했는데 왜 오히려 내가 위로해주고 있는 걸까? 이건 당신이 착해서가 아닙니다. 상대가 책임을 당신에게 떠넘긴 겁니다. 변명과 정당화로 당신을 가해자로 만들어버린 거죠.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의 본질에 대해 평생 연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진정한 인격은 말이 아니라 행동, 특히 어려운 순간의 행동에서 드러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격의 크기는 실수했을 때의 태도로 측정된다. 잘못을 인정하는 자는 성장하지만 변명하는 자는 같은 자리에 머문다. 정확한 말입니다. 실수 후 태도가 그 사람의 진짜 인격입니다. 그러니 실수하고도 변명부터 하는 사람 보면 기대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다음엔 안 그러겠지 하고 믿지 않으셔도 됩니다. 변명하는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그런 사람 곁에 있으면 당신이 계속 양보하고 이해하고 참아야 합니다. 그게 지치는 일이라는 걸 아시잖아요. 이제는 그 무게를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책임 회피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당신만 손해입니다. 7번째, 시간 약속.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사이였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늘 늦는다는 겁니다. 처음엔 그러려니 했습니다. 누구나 가끔은 늦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약속 시간에 딱 맞춰 나온 적이 거의 없었어요. 10시에 만나자고 하면 10시 20분쯤 왔습니다. 차가 막혀서 급한 전화가 와서 집에서 일이 생겨서 같은 이유를 댔습니다. 매번 이유는 달랐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기다리는 건 항상 저였습니다. 한 번은 일부러 약속 시간을 30분 일찍 잡아봤습니다. 그래도 늦었습니다. 결국 원래 약속 시간보다 더 늦게 만났죠.
이상한 건 그 친구가 다른 사람들과 만날 때는 안 늦는다는 거였습니다. 직장 상사랑 약속 있을 때는 일찍 나갔습니다. 중요한 미팅이 있을 때는 10분 전에 도착했습니다. 돈이 걸린 일이 있을 때는 절대 안 늦었어요. 그러니까 못 지키는 게 아니었습니다. 안 지키는 거였습니다. 저와의 약속은 덜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죠. MIT 행동경제학 연구팀이 시간 엄수와 관계인식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사람들이 누구와의 약속을 지키고 누구와의 약속을 어기는지 패턴을 분석했는데요. 결과가 명확했습니다. 자신에게 이익이 되거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과의 약속은 92%를 지켰습니다. 상사, 고객, 거래처 같은 경우였죠. 반면 친구나 가족처럼 어차피 이해해주겠지 싶은 사람과의 약속은 58%만 지켰습니다. 더 놀라운 건 약속을 어겼을 때의 반응이었습니다. 중요한 사람과의 약속을 어기면 87%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보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68%가 형식적인 사과만 하거나 변명으로 넘어갔습니다. 시간 약속은 그 사람이 상대를 얼마나 존중하는지를 정확히 보여주는 지표였습니다. 그 사람이 늦는 건 대부분 이 때문입니다. 당신을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당신 시간을 존중하지 않는 겁니다. 바빠서도 아니고 깜빡해서도 아닙니다. 우선순위에서 밀린 겁니다. 정말 중요한 사람이었으면 안 늦었을 겁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었으면 시간 맞췄을 겁니다. 당신이 그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 거죠. 시간 약속이 이중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윗사람과는 약속 시간 10분 전에 도착하는데 친구와는 30분씩 늦습니다. 돈 버는 일에는 칼같이 정시에 나타나는데 개인적인 만남에는 항상 늦습니다. 미안해, 다음엔 안 그럴게 하면서도 다음에도 똑같이 늦습니다.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패턴입니다. 말은 멀쩡한데 행동은 다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바빴겠지, 할 수 없었겠지 하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상처받습니다. 나는 이 사람한테 이 정도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대부분 맞습니다. 시간 약속을 안 지키는 건 당신을 그만큼만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시간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이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시간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자원이며 시간을 대하는 태도가 그 사람의 인격을 드러낸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간을 함부로 쓰는 자는 그 사람의 인생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는 선물이기에 그것을 존중하지 않는 자는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다. 정확한 말입니다. 시간 약속은 존중의 문제입니다. 그러니 계속 늦는 사람 앞에서 이해심 발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바쁘니까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사람은 정말 중요한 약속에는 안 늦습니다. 당신과의 약속만 늦는 겁니다. 그게 당신에 대한 그 사람의 평가입니다. 그걸 알았으면 이제는 당신도 그 사람에게 쓰는 시간을 줄이셔도 됩니다. 당신 시간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과 함께하는 건 당신 인생을 낭비하는 일입니다. 당신 시간은 당신을 존중하는 사람과 보내는 게 맞습니다. 마무리. 사람은 말보다 행동에서 진실을 드러낸다.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중에는 좋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다 비슷해 보이지만 조금만 자세히 보면 차이가 보입니다. 눈빛, 손짓, 말투, 약자를 대하는 태도, 침묵, 실수 후의 모습, 시간 약속. 이런 작은 신호들이 그 사람의 본성을 말해줍니다. 중요한 건 이걸 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을 의심하자는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느낀 불편함을 무시하지 말자는 겁니다. 내가 예민한가? 내가 이상한가? 하고 자책하지 말자는 겁니다. 여러분이 느낀 그 신호는 대부분 정확합니다. 오랜 시간을 살아오면서 쌓인 경험이 그걸 알아챈 겁니다. 사람을 제대로 보는 건 당신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상처받을 관계를 미리 정리하는 일입니다.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건 냉정한 게 아니라 현명한 겁니다.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모든 사람과 친하게 지낼 필요는 없다는 걸. 어떤 사람과는 거리를 두는 게 서로에게 나은 일이라는 걸. 그러니 이제는 조금 편해지셔도 됩니다. 눈 안 마주치는 사람 앞에서 억지로 마음 열지 않아도 됩니다. 손짓이 차가운 사람에게 따뜻함을 기대하지 않아도 됩니다. 말투가 밋밋한 사람 앞에서 이야기 꺼내지 않아도 됩니다. 약자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과 친하게 지내지 않아도 됩니다. 침묵으로 거부하는 사람에게 말 걸지 않아도 됩니다. 변명부터 하는 사람을 이해하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시간 약속 안 지키는 사람을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 감정은 소중합니다. 당신 시간은 귀합니다. 당신 마음은 지켜져야 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당신을 진짜로 존중하는 사람들에게만 그 마음을 주세요. 당신을 제대로 보는 사람들과만 시간을 보내세요. 그게 당신을 위한 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느낀 감정들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 여러분의 판단이 옳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 조금씩 더 편안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